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가치와 진실로 인간답기 위한 미덕들이 잔잔하게 녹아있는 눈먼 소년이 어떻게 돕는가 라는 작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눈먼 소년이 어떻게 돕는가. 이 책은 번역가로서 이름을 알렸던 장영희 교수의 세상을 보는 첫 번째 에세이집입니다. 장영희 교수님이 영어 토론 수업 시간에 있었던 대화를 번역해 놓은 거죠. 2002년에 나온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은 샘터에 연재해온 글들을 모아서 출간한 책입니다. 책 전반에 흐르는 정서와 귀한 문장들은 오래도록 우리 마음을 울리는데요. 생명의 소중함, 희망, 신뢰를 주요 테마로 우리 주변에서 마주치는 편리들을 통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 생에 단 한 번. 이런 제목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여러분은 내 생에 단 한 번이라는 타이틀로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내 생에 단 한 번. 이 책은 저자가 살면서 겪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글을 잘 쓰기로 유명한 장영희 교수님이만큼 문장 하나하나가 주옥같이 유려합니다. 작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네 삶의 채취와 감상들이 반듯하게 따뜻하게 녹아 있습니다. 나눔과 배려, 관용과 포용, 생명의 소중함, 희망, 신뢰 등을 테마로 삼아 삶의 곳곳에서 마주치는 편린들을 통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감동적으로 엮어내고 있습니다. 글 사이사이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는 정의로움과 작은 것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켜켜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필이란 어떤 걸까요? 수필은 특별한 형식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작성한 글이다라는 말이죠. 누구나 쓸 수 있고요. 자연이나 생활 속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모티브로 할 수 있겠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 모든 것이 소재가 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의 가치관, 방식, 개성이 드러나고 자신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죠. 무형식의 형식, 그것이 곧 수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수필은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일상적인 일을 쓰는 경수필과 사회적인 일이나 어떤 무거운 주제를 쓰는 중수필로 나뉘어집니다. 보통 수필은 글 쓰는 사람의 생각, 사상, 가치관, 인생관이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필은 소재의 선택이 다른 문학에 비해서 자유롭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모티브가 되니까요. 주제에 적합한 소재를 선택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글을 이끌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수필은 소설과 달리 글쓴이가 주로 나 자신의 글이 되니까요. 또는 사실적이며 경험적이며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편하고 자유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수필은 현실에서 일어날 만한 일을 상상하며 만들어내는 소설과는 분명 다르죠. 그렇지만 형식이나 절차를 떠나 삶에 대한 교훈과 감동을 전해주려는 목적에서는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화를 보든 책을 보든 노래를 듣든 우리는 어떤 교훈, 감동, 우리를 성숙시키는 어떤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접하고 있는 것들을 좀 승화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생에 단 한 번. 이 책은요, 차분한 자기 성찰일 뿐 아니라 삶과 죽음의 의미도 따뜻하게 승화시키는 저자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서 맑은 빛깔과 소리의 파장이 마음속에 파고듦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족함을 불평하기 좋아하고 팍팍한 일상에 매몰된 채 자신마저 잊고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반성과 성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잊고 있던 혹은 간과했던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우리 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거예요. 하필이면 왜 나만 불행하고 왜 나만 운이 없는 걸까? 이제는 이런 불평 대신에 하필이면 왜 내게 이런 기쁨이 주어졌을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몸이 건조하고 습관화된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유독 책을 읽을 때 교훈적이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는데요. 이 책은 그냥 따뜻함에 진솔함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될 겁니다. 작가 장영희 교수는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몸이 불편합니다. 그런 탓에 불합리한 일을 당연하다는 듯이 많이 겪었겠죠. 장영희는 결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남을 그리고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되레 그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 있다는 걸 감사하고 또 이 세상을 사랑하려고 했죠. 신체적 한계에 굴하지 않고 문학의 아름다움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서 문학의 숲을 거닐다의 인기로 문학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고요. 내 생에 단 한 번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시 봄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등의 많은 에세이집을 출간하였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아름다운 기적이라고 말했던 수필가, 위로와 희망이 되는 문장으로 많은 이의 사랑을 받았던 고 장영희 교수 기억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10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억하는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장애물 경기다라고 말씀하시던 것이 저는 기억에 남습니다. 위로와 희망이 되는 문장으로 사랑을 받았던 고 장영희 교수 기억하시죠? 올해 10주기를 맞아 고인을 추억하는 낭독회가 열렸는데요. 평범한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말했던 그녀의 글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동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갈 만큼 환한 미소. 사진을 찍을 때마다 장영희 교수는 한결같이 꾸밈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애를 하늘이 내린 벌, 천영이라고 부르던 사회 분위기 속에도 영문학도의 꿈을 키운 장 교수. 두 차례나 암을 이겨내며 대학 강단을 지킬 때도 언제나 밝고 당당했습니다. 안경 쓰신 것들 중에 장애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장애가 없는 사람 없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장애물 경기예요.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 되는 날, 고인을 추억하는 낭독회가 열렸습니다. 같은 수필가로 만난 인연에 고인과 절친했던 이혜인 수녀. 역시 암과 싸우는 중인데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먼 걸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고통을 통해서 희망을 전하는 그런 게 이렇게 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들을 장 교수님 목까지 열심히 살아야죠. 유작이 된 수필집은 어느덧 100쇄를 넘길 만큼 독자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희의 글을 읽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느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 교수가 말한 살아온 기적을 살아갈 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이제 고인을 기억하는 이들의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수상 내역입니다.
2009년에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을 수상하였고요. 2002년에는 내 생에 단 한 번으로 올해의 문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역시 2002년에 김현승의 시를 번역해서 한국 문학 번역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른 작품들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은 100쇄가 넘었답니다. 살아보니 행복은 이렇습니다. 생일 그리고 축복, 시처럼 아름다운 수필 등이 있고요. 이 외에도 문학의 숲을 거닐다, 이 아침 축복처럼 꽃비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시 봄,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크레이지 퀼트 등의 에세이집이 있고요. 슬픈 카페의 노래, 내가 너를 사랑한 도시, 종이시계, 스칼렛, 톰 소여의 모험, 피터팬, 살아있는 갈대, 바너비 스토리 등 20여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습니다. 부모의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존경, 장애인으로서 겪은 남다른 체험들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와 사회 편견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까지 모두 특유의 유머와 위트로 승화시켜 다채롭게 여러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간마다 눈물과 웃음이 묻어 있고요. 그녀만이 갖는 문학적 재능과 여유, 그녀만이 가진 독특한 색깔과 아름다움이 이 책들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이 영어 토론 수업 시간에 있었던 대화를 번역한 눈먼 소년이 어떻게 돕는가, 이 작품의 주제는요, 곧 핵 전쟁이 일어나고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핵 폭발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동굴이 하나 있고 아래에 있는 10사람이 그 동굴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동굴에는 꼭 6명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이므로 생존자들이 완전히 새로운 한국, 아니 새로운 아시아를 건설할 것을 감안하여 다음 10사람 중에서 6명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 였습니다. 우리 10명의 등장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장인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녀, 종신서원을 했으므로 결혼할 수가 없고요. 공산주의자인 의사, 눈먼 소년, 일본인 교사, 갱생한 창녀, 도품행이 나쁘기로 소문이 난 여가수, 정치가, 여류 핵물리학자, 청각장애자인 농부, 아무런 기술도 능력도 없이 백수 상태인 나 자신, 이렇게 10명이 등장합니다. 제외인물과 살려야 하는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하나씩 조건이 있어서 학생들이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게끔 만들어진 문제죠. 그래도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학생들이 별 이견 없이, 의견 교환 없이 간단히 제외시킨 인물은 바로 정치가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워낙 기회주의자인데다가 6명을 가지고도 당을 만들어 서로 헐뜯고 싸우면서 새로운 한국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인물은 바로 나 자신이었는데요. 학생들이 말하는 재미있는 이유는 6명이라는 숫자로 시작하는 나라이니만큼 우선 인구를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아무런 기술이 없더라도 생산과 인구 증식에는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참 재미있네요. 정치가와 나 자신을 제외하고 학생들이 의견의 일치를 본 인물은 청각장애자 농부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식량을 보급할 수 있으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 다른 사람들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체를 6그룹으로 나누고 2그룹씩 토론을 했습니다.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그룹을 투표하여 뽑는 토너먼트식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A와 B그룹이 결성전을 벌였습니다. 일본인 교사에 대해서 A그룹과 B그룹의 토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그룹입니다. 우리 그룹은 이 사람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박해받은 36년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고 일본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그룹은 이 사람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이 겪은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살아야지 뒤를 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비극보다는 그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래의 사회를 좀 더 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 경제 발전의 동지입니다. 라고 대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A그룹은 물론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준 아픔은 너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의 예를 들면서 한마디로 일본 사람들은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양심적입니다. 라고 했어요. B그룹은 다시 그건 비단 일본 사람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땐 전쟁 중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인간은 인간이 아니고 그저 잔인한 동물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단지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로 죽게 한다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A그룹은 다시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의 한국인을 가르칠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이들에게 우리말 대신 일본말을 가르치고 일본 문화만 가르칠 겁니다. 즉, 미래의 한국이 일본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좋겠습니까? 이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A그룹이 더 많은 찬성표를 얻은 것은 B그룹까지도 미래의 한국이나 아시아가 일본이 된다는 것에는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눈먼 소년에 대해서 A그룹과 B그룹의 토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그룹은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면을 강조했고요. B그룹은 인도주의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고 6명 모두 어떤 형태로든 고문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A그룹의 질문에 눈이 멀었든 안 멀었든 간에 그는 아직 어린 소년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무조건 어린이를 먼저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A그룹은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누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위해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런 경험이나 지식도 없는 어린 소년이 볼 수조차 없는데 어떻게 나라 세우는 일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다시 했고요. 이 그룹은 그러니 눈이 멀어서 안 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건 너무나 가혹합니다. 인간은 가끔 잔인한 동물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약한 자를 동정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A그룹은 물론 우리도 소년을 동정합니다. 하지만 감상적이 되면 안 됩니다. 좀 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6명이 힘을 합해 강하고 살기 좋은 한국을 건설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새로운 사회는 시작하기도 전에 쓰러지고 말 겁니다. 그런데 눈 먼 소년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뿐이고 사회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B그룹은 마땅하게 논박한 이유를 들지 못했습니다. 동정과 인간애에 대해 몇 명이 더 의견을 내놓았지만 A그룹의 실리적인 측면을 꺾을 만큼 설득력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A그룹의 논지가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6명 모두 각자의 몫을 갖고 사회에 공헌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눈 먼 소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애를 생각하면 눈 먼 소년을 살려야 하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소년이 살아야 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을 더듬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에 압박감을 느끼는 진기라는 학생은요, 보통 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천천히 말을 더듬으며 그리고 힘겹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소년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커다란 공헌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언급했듯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느라 아주 바쁠 겁니다.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신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사회에도 경쟁이 생기고 질투와 미움이 사로잡혀 권력을 놓고 싸울 겁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 이 눈 먼 소년처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자기 시간을 쪼개 그들을 도와야 할 겁니다. 그러면 남을 돕고 남을 위해 나의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조용히 자리만 지키고 있던 한 말 더듬이 진기 학생이 중요한 깨달음을 주며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남을 돕고 함께 나눌 줄 모르는 나라라면 그런 데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있는 모습을 가끔 멀리서라도 볼 수 있는데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팔짱을 끼고 함께 걷는 모습이나 음식을 먹여주는 그들의 모습이 참 다정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이 말을 통해서 더 깊이 느낀 것 같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때로 부담스럽고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을 얻고 있지는 않을까요? 누구에게도 사람의 가치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생각과 가장 안 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가장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불안할 때 잠시 이 수필집을 펼치고 마음을 가다듬어 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은 어디를 가나 사람이 없고 기계가 대신하죠. 음식점에 주문할 때도 지금은 기계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피폐해가고 뉴스에서는 끔찍한 사건들만 보도가 됩니다. 생존 경쟁의 한가운데 서서 여유라고는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오랫동안 전쟁터에 노출된 심경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쟁을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책을 가까이 하고 우리 주위를 살피면서 나눔을 행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보람도 느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누군가 나로 인해 고통 하나를 가라앉힐 수 있다면과 같은 교훈을 이끌어내면서 막을 내리는데요. 200명 문인들이 추천한 가족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이다. 또 일상에서 건져낸 경쾌하고 참신한 맛의 글들이다. 주변에서 보고 체험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글의 소재가 되고 몸이 건조한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마음의 보물 같은 책이다. 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희망과 신뢰의 메시지가 가득한 책이다 라고 합니다. 많은 작가들이 소재의 궁핍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장영희 교수의 글을 읽고 있노라면 주변에서 보고 체험한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글의 소재가 된다는 것에 감탄하게 되는데요. 작은 것들을 소중하게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발견하는 자세가 이 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창한 문학적 주제 대신 평범하고 소박한 글 속에 어디서도 찾기 힘든 가치와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는 연급의 시간을 거쳐 만난 인연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불행한 삶에도 나름의 가치와 희망이 있음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것보다는 낡고 더러운 것에 더 애착을 느끼고 유치한 연애 편지 속에서 인간의 가장 소박하고 진실 어린 마음을 읽을 줄 알며 우리 삶의 채취와 감상들을 반듯하고 따뜻하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글은 곧 그 사람이라는 등식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몸이 건조하고 습관화된 삶보다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해야 제맛이라는 저자의 평소 인생관이 잘 묻어 있습니다. 책장의 마지막을 덮으면서 이 수필집에는 마법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장영희라는 마법사는 가식적이고 잘난 척하며 살던 내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솔직한 나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진솔한 모습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내게 남은 생의 첫날이다 라는 말과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 라는 소포클레스의 말을 음미해 보셨으면 합니다. 견디기 힘든 아픔들을 건강하고 당당하게 전환시킬 줄 아는 삶의 자세에서 우리들은 부족함이 또 다른 희망을 낳는 디딤돌이 됨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가치와 진실로 인간답기 위한 미덕들이 잔잔하게 녹아있는 이 작품에서 숙성된 저자의 문학적 향치와 함께 마음의 고향에 찾아든 듯한 평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